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체계를 한밤중 기습 배치했지요.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1조 1,300억의 비용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돈 낼 리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은 돈 문제에 관한 한 거짓말이나 헛말을 하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이런 장사치에게 소비자가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반품할게요. 장충기, 이 사람 이재용의 비밀을 많이 아는 최측근이죠.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었고요. 이 사람과 이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논의한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국정원 실장과 통화하던 삼성 장충기가 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암흑에는 편집증이 있는 일종의 또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국정원 실장은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우려, 즉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갔다는 한탄이 떠오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미경 서울대 교수 부부가 1+1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더해 1+1 외유성 부부동반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카이스트에 재직했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부부가 함께 5번 출장했는데 아무래도 사적 목적의 출국이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공당을 두 부부가 자기 것, 자기가 출산한 것, 이렇게 말하는 마당이지요. 공금을 사적으로 쓴 게 맞다 해도 놀라울 게 없겠네요. (4월 30일) 일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공개방송 도올 김용옥 선생의 대특강,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예약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사인회도 겸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부지만 제공하고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한다고 주장해왔지요. 이에 정의당 측에서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만났습니다. 사드를 전격 배치한 배경과 비용 요구에 대해 따진 건데요. 그런데 마크 네퍼 대사 대리는 한국과 협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물론 미국 대통령 주장이고 예. 우리 국방부는 뭐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통보 안 한 걸 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10억 달러 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오늘 미국의 그 대사 대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예. 정부하고도 같이 만났고 우리가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전부 한국 정부와 협의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 사드는 미국 무기고 미국이 통제하는데 지난 26일 날 태평양 사령관이 의회 서면 답변에서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 사드를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위해 배치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배치 주체가 주한미군 사령부가 아니라 태평양 사령부라는 거고 어허.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통합미사일 방어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예. 여태까지 국방부 주장을 다 뒤집어 엎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드는 한미일 미사일 통합 미사일 방어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면서 예. 이렇게 그 미군이 자기네 전략 구상에 필요한 자기네가 운용할 무기라는 걸 명확히 했단 말이죠. 김종대 의원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이 대선 때문이다. 사드 배치가 안보 위협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됐다. 네, 이 말은 이미 김종대 의원이 김용민 브리핑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트럼프의 1조 청구서가 날라온 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오늘 많은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미국 관계자들이라든가 예. 소식통들한테 전화를 하루 종일 돌렸습니다. 예. 그런데 믿을 만한 소식은 예. 미국이 절대 일방적으로 택일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다. 이걸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고 우리는 대선 이후건 이전이건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네. 사실 공사판에 전략무기를 갖다 놓는 무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드 포대 옆에 포크레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배치를 미국이 굳이 서둘렀을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한국 정부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예. 협의 과정에서의 우리 측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왜 사드 배치를 요구했을까요? 지금 황교안 대행 정부는 네. 어쨌든 사드 배치를 가속화해서 정권 내에 끝내는 것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차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실전 배치된 것도 아닙니다. 네. 하루가 급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대선이라는 예. 어떤 정치적인 기준으로 사드 배치 시기가 조율이 됐다는 것을 저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새로운 재정 부담이 투입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됩니다. 여기서는 국방부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빠져나가는 방법은 직접 우리가 사드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방위 분담금에 포함시켜버리면은 이럴 경우에는 비준 동의를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 기준이지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냥 돈 줘버리면 뭐에 쓰든 통제 못하는 돈이거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해 왔는데요.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는 건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되묻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헛소리를 한 거냐고. 어젯밤 대선 후보 5차 TV 토론 또 들어보시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처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기억하실 겁니다. 원 차이나를
그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10억 불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당연히 물어볼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그것은 지금 이미 한미 간 합의가 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 합의를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합의를 어기면은 사드 돌려보낼 겁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배치해야 돼요? 돈 주고? 아니 돈을 줄 일이 없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FTA 이야기 하셨으니까 FTA 협상은 어떤 원칙으로 임하실 생각입니까? FTA 협상 당장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FTA, 한미 FTA 자체가 양국에 모두 다 이익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다음 정부는 장관급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휘 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치밀하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것이 타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우려됐던 부분들 이번이 또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바꾸실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예전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지금 기묘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입니다. 그거 정부가 한미 FTA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후보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예요. 이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저감시키려면은 저산 탄소차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탄소차를 유도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이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거든요. 물론 무역 수지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 주권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안 후보님 중소상공인 정책을 보니까 유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농업지원 정책도 없고요. 이거 한미 FTA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고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왜 채택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그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한미 FTA를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 FTA 협상에서 지금 이런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든지 레치 조항이라든지 지금 아주 극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후보님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부분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왔던 그런 조항들 이번 기회에 또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안 후보님 발표를 보니까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쉘가스를 사와야 된다. 이렇게 벌써 다 풀어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는 이미 받은 거 다 받고 거기서 협상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협상의 기본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 심 후보님. 예. 네. 예. 시간 됐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잔여 시간 18초 남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해보세요. 예, 저는 제가 한 말은 꼭 지켜왔습니다. 정치하면서 계속 제가 한 말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가와 토론해서 현장에서 결론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께서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죠. 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심상정 후보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 한 거냐, 사드 10억 불 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배치할 때 작년에 한미 간에 정부가 다 협정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10억 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10억 불 내고 주한미군의 사드를 일개포대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돈 주고 우리 사면 됩니다. 필요하면.
근데 그걸 10억 불 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업을 한 사람이라 가지고 뭔가 딴 걸 노리고 친 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노동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을 넘기면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연봉 1억을 받는 도지사도 노동자지요. 홍준표 후보에게 노동자는 저소득 노동자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심상정 후보와의 거친 설전 들어보시겠습니다.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아니죠.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네?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 게 없다 하고는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 쌍용자동차 대기업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쌍용자동차 대기업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당장 아이들 등록 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그래서 수십 명이 유서 쓸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팔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길을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합니까? 자, 심상정 후보. 자, 시간. 아니,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토론 태도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됐다니 그게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왜 그런 정리해고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만들어 놔놓고 그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법에 과연 정리해고가 맞나 안 맞나 소송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다시 덜 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어? 딱 하고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책임지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하겠는데요. 자, 홍준표 후보 지금 6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님 오늘 또 뭐 책임지라 뭐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탈당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복당한 셈이지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며 보수 개혁은 잠시 미뤄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돼지 발정제 논란이 일었을 때는 홍준표 후보 보고 사퇴를 요구했던 이은재 의원,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우선 보수 대연합, 그다음에 보수 대연합을 해서 이렇게 보수가 분열이 되면 안 되겠기에 지금 어서 빨리 우리가 보수 대연합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보수 지도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신 게 사실 분열의 시작이었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대권을 쟁취를 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더니 너무 현실 정치 벽이 높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수 개혁은 필요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개혁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우선은 이제 대선에 모두 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수 개혁에 다시 저희가 역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보수 개혁이란 과제는 잠시 뒤로 미루자 이 말이군요. 네. 자유한국당을 떠나오실 때는 자유한국당 갖고서는 보수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몇 개월 전에는. 그럼 지금은 그 몇 개월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변했나요? 개혁됐나요? 지금 이제 조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요? 우선은 보수가 이제 중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 확립 또는 시장경제 공정성 제고 또는 공고한 국가 안보 태세 정립 이런 것 등등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새누리당이 친박이라는 특정 계파의 전횡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를 공고하게 실천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아서 저희가 사실은 창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것이 좀 많이 특정 계파가 조금 좀 사라졌다. 친박의 전횡이 사라졌다. 네, 이런 것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JTBC 밤샘 토론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정준길 대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뇌물 640만 달러를 받아 호의호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SNS에서는 이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 JTBC 토론 때도 5분이 하시는데 5분이 원하시면 다 더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난 힘들어서 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의외로 참 재미난 분이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면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사고체계가 이게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4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으면은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그런 염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에는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대통령 후보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젠 부끄러움을 넘어서 약간 공포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후보가 토론에 나와서 얘기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정말 적절하지가 않은 말씀이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정미 의원이 아니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재밌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본인이 전체 국민이 아니거든요. 그 10%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재미라고 하는 것을요.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홍준표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상대하는 느낌을 늘 가졌습니다. 그 점은 전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공과 가가 다 있다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공이 없다 하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었고 온몸을 던져서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노무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 뇌물을 얘기합니다. 그 뇌물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정준길 대변인. 네. 팩트로서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사건을 그대로 대보니까 그거는 이제 시점에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진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아직 재판 확정 안 됐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기소도 안 됐죠.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기록은 그런데 그렇게 검사 출신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록이 영구 보존돼서 다 남아 있고 영장 청구 직전까지 갔거든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궁금한 건 팩트예요. 그리고 우리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후보 사퇴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진실이 뭔지를 밝히면 되는 거고 저는 특히 640만 불 사건과 관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수사가 중단되면서 노무현 일가 분들이 64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향유하면서 호요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정의에 맞느냐? 우리가 그럼 그거는 여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보면 저는 현재의 국민들의 도덕 수준과 눈높이는 적어도 그거는 저는 용납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 돈은 사회에 환원하든지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 토론, 문안 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제 문재인, 날마처럼 얽힌 사드 배치, 집권 후 확실하게 취해법을 내놓겠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완전 부담한다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괜히 국민들 겁주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한 대표님 사드 배치 합의문 본 적 있습니까? 보고 나서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트럼프랑 와튼스쿨 동문이라면서요. 전화 걸어서 이게 웬 청구서냐? 라고 따지셔야죠. 와튼스쿨은 원래 거래에는 칼 같습니다. 동문 그딴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럼 긴급 기자회견은 왜 하신 겁니까? 어차피 유세 활동을 해도 웬만한 데는 기자들만 옵니다. 편하게 실내에서 유세 활동하면 서로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대표는 사드 배치가 국회의批准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당론이 사드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니 또 바뀐 겁니까? 네거티브 그만하십시오. 권양숙 여사 구촌 특혜 채용 의혹이나 밝히십시오. 고용정보원에 취직한 분은 한동권 씨 부정공파입니다. 권양숙 여사님은 한동권 씨 복야 공파고요. 구촌은커녕 파부터 다른데요. 개파 정치 지긋지긋합니다. 파가 다르다고 배척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친문 패권주의 청산해야 합니다. 개파를 나눈 건 안 후보님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포좌관을 시켜가지고 개파 분류 문건 만든 건 안 후보님 아니신가요? 그리고 그건 왜 또 조선일보에 흘리신 겁니까? 혹시 제공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요즘에 마음에 안 듭니다. 건방지게 나를 검증하다니. 지지율 떨어지니까 팽당한 거지요. 지금 홍준표한테 역전당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역전이라니요. 가당찼습니다. 한 후보님 전에 이렇게 자백하셨죠. 내가 갑철수입니까? 이 말 말고는 진실을 말씀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안 후보와 나눈 얘기를 믿는다고 봐요.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님은 언제부터 안님하고 친해지셨습니까? 한밤중에 두 분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개헌할 건데 영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치란 게 다 그렇더라고. 내가 안 후보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도 많이 말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도와주는 입장이 됐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님, 한 후보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던 게 1년 전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꿀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한 후보님은 이님이 광주학살 이후에 국보위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면서 비판하셨죠.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할 거라고도 하셨고요.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지지율 좀 앞선다고 건방 떨더니 이제 제가 영감님하고 손잡으니까 후달리지요. 문재인이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나는 지지율 같은 거 믿지 않는다고 봐요. 한 후보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욕한 사람 이님 아닙니까? 아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박지원 대표는 이님이 입당하지 말고 외곽에서나 지원하라 이랬던 것 같은데요. 씨발, 그 인간은 왜 자꾸 나만 걸고 넘어져? 그 상황에도 격이 있고 급이 있지. 어디가 박지원 따위가 영감님, 안님한테 의사나 하던 사람이 V3 하나 개발해서 경제는 쥐뿔도 모른다. 이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경제 교사로 날 모셔온 거 아니겠어? 아니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경제 교사라더니 박근혜 성적 어찌 됐습니까? 경제 성장률, 비정규직 비율, 국가 채무. 이거 완전 최고 아닙니까? 최고예요. 최고지, 맞지? 네, 뒤에서 최고. 이 똥보 새끼. 야, 근데 너도 최고야. 재수 없기로. 그만하시고 문제 내시죠.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홍준표가 또 구라를 쳤다고 봐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이 수치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나빴다고 한 건데, 실은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나빴다고 하지. 심상정 말대로 홍준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봐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가 제시한 이 개수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이 다 나왔네.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문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가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지수죠. 정답은 엥겔지수. 엥겔지수가 뭡니까? 이 지수가 높아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정답은 안랩 주가.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의 10조 요구. 예. 10조 요구 맞죠? 10억 달러고요. 이제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1,300억. 아이고. 정도에 달합니다. 네. 제가 이 트럼프 각각의 큰 둘을 범했군요. 예. 1조. 1조가 그런데 애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사드를 알받게 한 것 같아요. 네, 돈 받으려고. 그래요. 네. 아니, 지역 주민들은 원치도 않는 사드인데 이거를 강제로 갖다 놓고는 돈을 요구하다니. 당장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군이 자기 부대에 사드를 갖다 놓겠다는데 왜 10이냐?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 어떤 입장입니까? 예, 국방부는 오전에 좀 당혹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결국 회의 끝에 내놓은 입장은 그 소파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부지만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죠. 네. 트럼프가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 쌩까겠다는 거예요? 헌드러스 국방부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완전 멘붕 상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야 되는 거고 방위 분담금 가운데 이거를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조차 지금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전혀 사전 연락 없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터뷰로 그냥 이 내용이 바로 튀어나온 거라서 국방부도 지금 당황한 상황이고 외교부 같은 경우도 사실 통보를 못 받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입장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이거는 상대국이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논의도 없이 그냥 질러버렸다? 이건 트럼프가 항상 하는 행태가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무리의 결례 아닙니까? 그렇죠. 결례고 우리 정부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김관진 안보실장이 어떻게 보면 빈 청와대에서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했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트럼프의 결례와 동시에 우리의 정부의 문제도 있고 미국이 우리를 그냥 깡그리 무시한다고 봐야겠죠. 이거 완전히 미국한테 빅엿을 먹었는데 그래요. 일단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정치권은 대부분 이제 유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양국 간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거죠. 이렇게 비용 얘기가 나온 것이 혹시 이면 합의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어쨌든 사드가 들어왔는데 이제 연결 작업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를 중단하고 타기 정부에게 넘겨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온건한 건데 역시 이제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 어떻게 합의했는지 공개하라는 입장을 냈고요. 만약에 공개해서 문제될 게 발견되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와튼 동문
트럼프 대통령 얘기해서 뭐 풀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야, 국민의당에서 우리 이승준 기자님 노리겠네. 네, 네, 저희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예, 네. 상상. 네. 상상의 틀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서 말이죠. 아, 그래요.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별 문제 없다. 까짓것 뭐 지불하지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사드를 그동안 뭐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근데 유승민 후보의 논리는 지금 들어온 거는 기존 합의에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근데 추가로 우리 비용을 들여서 더 사자.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이라면 기존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동시에 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풀어낼 것이다. 뭐 이 정도 입장을 냈는데 유 후보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드를 줄기차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이 제일 창조적인 논평을 냈는데요. 예.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되니까 나를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논에 물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그럴 염려는 없고 트럼프랑 협상해서 10억 달러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는데요. 논리적으로 사실 이해도 안 되는 발언이고 말 그대로 제 논의 물대기로 지금 논평을랑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그 당은 4차원 정치가 무엇인지를 대선 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뭐 좀 웃음만 납니다. 예. 네, 저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당들이야 뭐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드 문제. 이 공당들이 할 말을 못하고 말이죠. 쭈삣쭈삣 주저하기만 하고. 네. 정의당은 뭐 선명하죠? 네, 이제 심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심 후보가 제일 사이다 발언을 했죠. 예. 사드 우리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떠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씁쓸한 상황이잖아요. 예.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미국에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의당 보고 야, 그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질러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 말을 뭐 풀어서 쓰면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선명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차기 정부의 또 협상력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정당들이 강하게 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협상력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뭐냐, 미국,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라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은 우리 정치권은 또 국민들의 행렬 그 뒤에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결국 또 촛불 혁명도 국민들이 이 정치권을 추동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국면에서 자주적 입장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미국을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슈 그냥 넘기지 말고 함께 한 뜻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김종인 씨가 국민의당에 합류한 겁니까? 사실상 합류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안 후보가 이제 27일 밤 10시께 김종인 후보 단둘이 만났습니다. 안 후보 쪽 요청으로 만났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김종인 의원의 어떻게 보면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명길 의원이 얼마 전에 입당했잖아요. 국민의당에. 일단 어떻게 보면 전지 작업을 했고요. 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정치인이란 건 그렇고 김종인 대표 같은 쪽 원로들은 더 그럴 텐데 이제 안 후보가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그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3년 더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제시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원래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드 파동 때문에 일요일로 미뤘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 같은데 현재 관측하기로는 이제 명분을 살려줬으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당을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좀 봐야 되는데 입당을 하지 않더라도 안 후보를 도와주는 형태로 움직일 것 같고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동개혁정부,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통합정부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형식으로 개혁 공동정부를 출범시킬 거라고 하면서 그 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을 안치겠다고 제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안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영양가가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이냐 라면서 김종인 전 대표를 뭐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니 그 양반 때문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했습니까? 덕을 끼친 분이 있다면 박근혜 씨지 어떻게 그게 김종인 씨 덕이라고. 아니 김종인 씨 얼굴 보고 더불어민주당 선택한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 어쨌든 대선에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구도를 짜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은 대선 후보도 철회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 자체가 그렇게 파괴력 있거나 영향 있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서 네.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하죠.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라도 승부수가 있어야 되고 공동개혁정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이제 진보나 보수 양쪽에서 지금 외면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중도층이라도 잡아보려는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자기가 안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어떻게든 지지율 회복하려는 좀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승부수군요, 이게. 네, 물론 승부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김종인 끌어들이면은 지지율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 참 언론들이 참 그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데 하여튼 도가 텄습니다. 네. 과연 그 가능할지 한번 두고 보고요. 네. 오늘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지난주 조사에서 격차가 11%포인트였는데 이번 주는 16%포인트로 더 격차가 났어요. 네. 예. 문 후보가 40%, 안 후보가 24%인데요. 문 후보는 사실상 1%포인트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후보가 많이 하락한 거죠. 네.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7%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서 12%.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7%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갤럽 조사에서 심상정이 최고치가 나왔죠. 예. 보면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철회한 것들이 좀 이번 조사에서 많이 나와요. 예. 일단 여론조사할 때 지지 성향을 묻잖아요. 당신이 보수냐 진보냐 뭐 중도냐 때 보수층이라고 답한 분들에서 안 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보면 지난 3주를 비교를 할게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4월 둘째 주 48%에서 지금 29%로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중도 진보에서도 조금씩 다 하락을 했고요. 예. 근데 홍 후보 같은 경우에 보수층에서 21%에서 3주 동안 36%, 15%가 올랐고요. 예. 그리고 TK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안 후보가 초반에는 48%, 50%를 찍었는데 지금은 10% 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홍 후보와 문 후보가 나눠 가졌더라고요. 네, 문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주 24%였는데 예. 이번 TK에서 31%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홍 후보도 소폭 상승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보수층에서 안 후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보수층이 안 후보를 지지했던 거는 이제 문재인의 맞서라와 하나와 그 다음에 홍준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찍는다였는데 홍 후보 같은 경우 TV 토론에서 붉게 문드렸잖아요. 안보론, 색깔론, 뭐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대지응분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뭐 이쪽에서는 그래도 결국은 우리 대변하는 사람이 홍준표 아니냐, 우리 가려운 거 긁어주는 사람 홍준표 아니냐 이런 심리가 굳어질 것 같아요. 예. 네. 1, 2위 격차가 그럼 몇 %죠 이게? 이번 조사에서는 16%가 납니다. 16%요. 네. 예. 네. 프레시안과 리서치 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 무선 RDD거든요. 네.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리서치 뷰가 한 것입니다만은 그 한국갤럽은 무선 유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뭐 무선 비율은 많은 편인데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본이나 그동안 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이다 이런 해석들은 많이 있어요. 갤럽조사는. 그래서 오히려 또 뭐 신뢰를 받는 건 있는데 이제 프레시안이나 리서치뷰 조사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죠. 이건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일간 구도는 사실 굳힌 분석이 되고요. 이제 안 후보가 이걸 어떻게 만회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마땅한 지금 그 돌파구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프레시안 리서치 뷰 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45.5, 안철수 23.7, 홍준표 15.3, 그리고 심상정이 6.8, 유승민이 3.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대선 구도가 확실하게 문재인 우위로 굳혀지는 양상인 것 같고 요즘 조사에서 뭐 문재인 1위가 아닌 조사는 없잖아요. 최근 2주 동안은 거의 뭐 오차범위 밖은 물론이고 더블 스코어 나는 조사가 계속 났으니까요. 오히려 표심이 심 후보한테 조금 쏠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후보의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진보 지지자들이 약간 안심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가 1위가 확실하니까 심 후보한테 그럼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약간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보면. 이건 또 우리 문재인 후보 쪽에서 반가운 그런 조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한국갤럽은 문재인 40, 안철수 24, 홍준표 12, 그리고 심상정이 7%.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RDD군요. 100%네요? 네, 그 전화 면접 조사고요. 그러니까 표본을 휴대전화 RDD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표본을 거기서 뽑았고요. 그다음에 전화 조사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선이긴 하지만은 이제 표본이 있는 것으로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유선 비율 80% 미만인 조사는 조사로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현재 문재인 후보의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추이 확인할 수 있고요. 선거가 이제 뭐 한 열흘 남았는데 글쎄 이게 뭐 판이 요동칠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좀 두고 봐야 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보고 있다를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판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제 대구에서 실제로 홍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문시장 유세 5만 명의 진실을 김준일 기자가 실제 경찰 정보과까지 전화를 하면서 실제로 물론 정보과에서는 직계는 하지 않지만 단서를 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언니가 보고 있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은 늘 붐비는데 뭐 유세 보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인양 이렇게 사진으로 이미지로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건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경찰 쪽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돌려가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저도 꼭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구민시 의원을 지냈고요. 현재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녹색당 대변인도 지냈었군요. 김수민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PD님. 네. 사퇴하세요! 아이고, 돌아갔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그래요. 돌아갔네요. 이은재 의원. 제가 오늘 SNS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총사퇴해야 된다고 SNS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예. 바로 몇 시간 뒤에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은재 의원도 같이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 계속하려고 자유한국당 돌아갔겠죠. 안 그래요? 그게 그렇게 바득바득 살려다가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강남 지역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유승민 의원 말고는 그 면면을 봤을 때 아니 무슨 이자들이 개혁적 보수를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명 의원들이 단일화에 응하라. 즉 유승민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참 유승민 후보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예. 한 가지는 본인이 그 2년 전쯤이었나요? 네. 박근혜 씨한테 밀려가지고 원내대표 사퇴할 때. 예. 그때가 좀 다시 떠오르는 것 같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를 그때 읊었어요. 네. 그리고 한번 비슷한 걸 더 본 기억이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 민주당 내에서 막 흔들어대고 단일화하라고 막 그러고 예, 탈당한 의원들도 있었고 탈당해서 그때 한나라당 의원 또 김원길 의원인가? 그렇죠. 네. 그게 이번에는 소위 얘기하는 저쪽에서 벌어지는구나. 저쪽에서 후단협이 결성됐어요. 예. 그렇죠. 친유, 비유, 반유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 낡은 정치의 그 표본 아닙니까? 기회주의 정치의 표본이고. 예. 예. 아이고, 그 참 빡빡하네요. 유승민 의원 대선 이후 낙선은 확실시 되고요. 어느 정도의 그 득표율을 얻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처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K에서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지지 정말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게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대구 경북 사람으로서 제가 만나왔던 특히 시의원 시절에 만나왔던 보수적인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은 막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런 정치적 포지션이었지만 저한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모든 면에서 비관용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다지 없었거든요. 김관용도. 김관용도 어디서야 만날 일이 별로 없었죠. 예.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구미시장 했던 분이에요. 그래요. 구미 출신이군요. 예. 예. 아마도 좀 점잖은 사람들이 보수층에도 많고 해서 홍준표를 과연 그렇게 밀어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물어보면 너희 부모님 누구 지지하시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홍준표를 지지한다 이런 답변은 딱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샤이 홍준표는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 있고요. 네. 근데 샤이 홍준표가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홍준표로 나오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과연 표까지 줄까? 그런 의구심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어차피 진보가 되거나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될 수 없는 이런 그 보수 표심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안보 얘기하면서 과거의 어떤 색깔론에 거의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경제, 노동, 복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나 심지어는 문재인 후보보다도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측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이행하려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옛날의 그 지지층들을 유승민 후보가 인수해서 사회적 합의로 좀 끌고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바람이죠, 어디까지나. 바람인데 사실은 유승민이 한국 현대사에서 맡은 책무가 아닌가 그것이.
예. 뭐 하여간 그런데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에게 안 갈 표가 안철수에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갈 거란 얘기입니까?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한 표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놓고 보다가 문재인이 뭐 모종의 이유에서 더 낫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겠다. 안철수는 조금 더 젊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네, 안철수보다는 문재인 좀 믿음직해 보인다. 이러면은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수표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각 후보 진영들이 캐스팅 보트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레짐작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각 당이 지금 막판에 TK로 몰리는 양상. 안철수 후보도 어제 대구 다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맥락인 건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잘 보이려고 오는 거죠. 각 후보들이.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홍준표 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의미하게 들립니다. 아니 앞서서도 제가 쭉 여쭤봤는데 그 트럼프의 청구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깽판이죠, 뭐. 깽판. 성공한 홍준표를 보고 계시는 건데. 미국 사람들도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볼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제가 동물권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물권. 아니,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엔 있었단 얘기군요. 옛날에는 뭐 금붕어, 네, 새, 뭐 거북이 이런 정도. 그렇군요. 아니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그런 그 반려동물은 아니군요. 그것은 반려라기보다는 이제 침투에 들어오는. 동거라고 해야 되겠죠, 동거. 근데 사실은 저는 고양이를 예전에 한번 길렀는데, 너무 좋았어요. 고양이 길렀을 때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고, 온 집안에 아주 기쁨이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예. 지금 고양이가 없어요. 동네 길고양이도 보면. 예. 그 길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맺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험악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연결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그 1층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냥 그 고양이를 보려고 온 동네 이웃들이 만났는데 거기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하고 처음 대화 트고 그 고양이 또 함께 이렇게 걱정해주고 또 이렇게 위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친목 다져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물권 오늘 얘기를 해드릴 텐데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생각이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동물도 물론 나름의 언어가 있지만 인간의 언어하고는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가만히 보면 요즘에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녹색당에서 일을 할 때 총선에 나갈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1번 후보가 황윤 감독이라고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시는 분인데 동물에 대한 영화들을 계속 찍어 오셨어요. 그리고 동물권 활동가들과 함께 또 운동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분을 막상 비례대표 1번으로 당시에 올렸었는데 본인이 좀 동물권이랑 너무 엮여서 이렇게 알려지는 걸 좀 꺼려 하셨고, 왜냐하면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또 한 가정의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셔서 근데 선거 막판에 저 같은 경우는 동물권을 무조건 앞으로 밀어야 된다. 이게 이 시대의 화두다라는 강력한 입장이었고 이제 그분이 오히려 이게 선거운동에 도움이 그렇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 보면 뭐 각 그 대선 후보들이 다 막 반려동물 있는 분도 많으시고 다들 이렇게 동물권 공약들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사회적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물권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에 주진우 기자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녹색당 팟캐스트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동물권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동물은 생명이고
물건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동물 애호가인데 인간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그리고 프랑스에 보면은 브리지드 바르도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극우파입니다. 극우파면서 동물 애호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동물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혐오하면서 동물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 동물권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아, 아직은 못 보셨어요? 예.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못 봤는데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동물권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성소수 얘기가 나오니까 소수자 혐오적인 그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녹색당이라든가 뭐 녹색운동 또 가끔 그런 오해를 받는데 자연 숭배적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연 숭배에 가까운 그런 사상이나 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긴 해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생태주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자연 파괴라는 것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그 이분법과 그 지배의 논리를 그냥 거꾸로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자연 숭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을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전제로 해두면 동물권이 생명권이고 또 생태주의자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동물권 공약들도 많이 있고요. 뭐 사람들의 관심이 또 집중돼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공장식 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유기동물 보호라든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또 강아지를 공장에서 만들어내다시피 하는 퍼피밀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이는데 오늘은 저는 뭐 잠깐 정책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일단 동물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원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동물과 자연의 분리이자 인간과 동물의 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물원에서 보면 정형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형 행동이 또 정치권에서도 있어요. 국회에서 그것을 정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뭐 정현행동 뭔가 했더니 네 연설을 하면서 잠바를 막 돌린다거나 갑자기 국정감사해야 되는데 누워버린다거나 밥을 굶어버린다거나 요즘에는 어디에 계신지 참 바람처럼 살고 계신다는 아니 근데 예전에 뭡니까 그 사람 당대표 될 때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압박한 거 그게 전형적인 정현 행동이죠. 그렇죠. 아니 그 논란 때문에 난 이 양반이 낭만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대로 쌩까고 결국에는 대표까지 됐고요.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재판에서 2심에서 한번 이겼다고 이걸 기사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참 이게 DNA가 어떻게 생겨먹은 정당이기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DNA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감옥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감옥이라서? 네, 감옥 안에서. 이 동물원에서의 정형 행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막 타조가 자기 깃털을 막 뽑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정신없이. 같은 구간을. 그리고 머리를 막 좌우로 흔들어 제끼거나. 이런 현상들 혹시 동물원에서 보신 분들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게 그 자연적이지 않은 환경에 동물을 가둬놓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물이 재롱을 피운다거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뭐 동물원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또 동물원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살리면서 기존의 동물원과 다른 동물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교육적이어야 되고요. 근데 동물들이 거의 갇혀가지고 정형 행동을 하는 동물원이 교육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동물의 삶 그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갇혀있는 죄수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최대한 가깝게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희귀동물종은 특히 그럴 텐데 동물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동물원을 만들어야 된다. 예. 요즘에 동물원 이야기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원이 등록제로 돼 있는데 예. 엄격한 요건을 부여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된다. 동물원도 허가제를? 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쉽게 얘기해서 감옥이 아니라 공원처럼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예. 네.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동물원을 보면 진짜 그냥 자연 상태인 동물원도 있습니다. 독수리를 위해서 마음껏 날아다니라고. 그리고 이제 동물쇼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울산의 그 동물쇼를 위해서 일본에서 왔던 그 돌고래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이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 돌고래 쇼 뭐 이런 거. 예. 네. 제가 저기 태국에 가서 코끼리 쇼를 봤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왜 우리가 봐야 하나? 괴롭더라고요, 보면서. 뭐 그러면서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코끼리들이 춤을 추는데 이거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 동물 습성에 반하는 행위, 이 전반적으로 좀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 축제 때도 보면 심심하면 뭐 우마차 같은 것들 나오는데 그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옛날에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동물쇼부터 해서. 동물쇼. 네, 이제는 예전에 했던 거기에 가담했던 분들을 악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괴로워하는 동물들이 억지로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인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회일 것이다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로드킬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총 도로 길이가 한 11만 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이 도로에서 1년에 100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죽습니다. 예, 이 길 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의경으로 군복무를 해서 이 순찰들을 다니면서 많은 동물들을 사체로 만난 적이 많았었고요. 그러셨겠네요. 네. 그 좀 온전하게 죽은 동물도 있지만 진짜 막 그 형체를 알 수 없이 흩어져서 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동물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근무를 서던 베테랑 경사급 경찰관이 자신이 이제 강력 형사로 일을 많이 하면서 온갖 인간 시체는 다 봤지만 아직도 이런 동물 사체는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잔혹하니까.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100만 마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죽은 거 이 자체에서 동물 전체가 사는 생태계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도로라는 것이 연결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 예, 이 길의 양면성을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로드킬이 끔찍한 게 로드킬로 동물이 죽어 있으면 그 동물을 먹기 위해서 또 다른 동물이 달려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2차 사고가 또 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를 운전하시다가 동물을 치지 않기 위해서 피하다가 또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예, 이 사태는 과연 누가 원했던 사태인가?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로를 지어댔던 인간 모두가 공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킬, 동물권이라는 얘기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난개발이라는 예, 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난개발이 또 예산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져야 될 예산들을 길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 사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와 권리가 다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위해서 제가 동물권 중에서 또 로드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앞서서 동물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고 말할 수 없는 것 하면 또 비밀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아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조금 뒷전에 밀려 있는데 아마도 향후 20, 30년 동안 이 프라이버시라는 가치는 빅데이터라든가 드론, 사물 인터넷, 뭐 4차 산업혁명하고 불화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찰이 또 필요한 그런 가치로서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동물권의 하나이기도 한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권 중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엔 너무나 뜨거운 이슈인 성소수자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후보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 동성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법제화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했을 때 반대한다라고 덜커덕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유력 대선 주자라는 자리가 참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화난 분들이 또 화를 가라앉히기만은 또 우리 사회의 차별이 너무 심했던 이 참 비극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냐면 이 혐오 선동을 하는 수구 개신교의 목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중에는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기독자유당, 자유한국당 당원 중에는 없는 줄 아는가?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말해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직이란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성소수자들이 고통받고 자살한 분들도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개신교 신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버리고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네,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유구당 씨라는 분이 있죠. 아, 네네.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사실은 본명은 윤현석인데, 이분이 이제 시민운동 가면서도 작가 평론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2003년 4월 26일 최근에 길이 있었군요. 18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말이죠. 또 뭐 보수 기독교인들은 자살했다고 또 지옥 갈 거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분의 신앙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정확합니다. 넌 동성애자니까 안 돼. 넌 지옥 가야 돼. 이럴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신앙의 그 기초는 그러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혐오를 남발하는 분들 개신교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이 또 제가 또 나름 또 이 분야에 또 관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성경 몇 구절에 보면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맥락상 보면은 당시에 주인이 종인데 종이 이제 남종이에요. 주인이 남자고. 그러니까 남자 주인이 남자 종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비판하는 맥락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형태의 성추행을 말하는 것이지 성소수자는 뭐 열심히 탄압해도 상관없다라는 취지의 그 해석될 성서는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구약 시대의 어떤 율법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율법을 보면 저런 것도 있어요. 장애인은 이제 저주받은 자들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저기 돼지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저기 누구야? 성소수자 비난할 것 같으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까지 다 그냥 성서에 나온 말씀은 문자 한 구절, 한 단어 버릴 거 없다. 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음란한 시선을 갖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간음, 살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수민 평론가를 제가 살인한 셈인데. 하여간 저기 아전인 수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오프닝에서 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박멸하고 싶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네,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한사코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차별금지법까지는 괜찮은데 그건 안 된다. 네. 라고 하시는데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 김조광수 감독님 가끔 만나면 결혼을 왜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오늘 제가 동물 얘기를 하다가 성소수자 얘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분은 갑자기 왜 저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동물이라는 것. 우리도 동물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성서를 잘못 읽는 사람들의 오류에 대해서 김 PD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서를 잘 읽으려면 뭐 성서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여러 가지 경전들이 다 해당될 텐데 우리가 인간성과 동물성과 생명성을 회복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믿는 신은 경우에 따라서 혐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간 오늘 이 말씀 상당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는 이제 다음 주 대선 며칠 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진전되는 세상을 함께 꿈꾸면서 또 한 주 열심히 살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2004년에 발표된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가 표절 시비를 겪고 있죠. 창작자인 가수 전인권 씨. 표절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독일 작품 작곡가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표절 의혹이 또 있습니다. 1995년에 발표된 우리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1984년에 나온 유명 기독교 복음성가 주를 찬양하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키만 달리해서 표절했다 이런 의혹도 가능한데요. 제가 예전에 종교방송에서 방송 제작을 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전인권 씨의 최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이 부분을 덮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했는데요. 네,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전인권 씨의 우리 1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 가슴 속에 숨었던 하얀 싹들 다시 돋아나고 그댈 꽉 없었던 그리고 주를 찬양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든 출연자분들께 트럼프를 묻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아, 미국이 이제 트럼프와 함께 완전히 저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얼핏 보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말을 쓰던데, 예. 사실 트럼프와 함께 미국이 몰락해 가는 징후는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사드를 연결고리로 해서 굴욕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사드 굴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서 거의 뭐 식민지 국가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잖아요. 어떻게 주권이 있는 국가에 아무런 그 사인도 없이 무기를 밤새 작전하듯이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모욕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을 은인의 나라로 여기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참 참담하고요. 근데 그게 우리 지배 세력의 유구한 전통이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에서 친미 세력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은 지금도 상당히 단단한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미국의 이렇게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죠.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정도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또 미국은 일본을 고리로 해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는 의도까지 보이니까, 예.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꼴이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이동순 시인의 시집 미스 사이공에서 몇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사이공, 예. 네, 잘 아시겠지만 1975년 4월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면 베트남 전쟁이 끝난 날이죠. 자그마치 15년에 걸친 미국이 참전한 걸로 따지면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해서 미국이 참전했으니까 예. 11년 만에 베트남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죠. 사실 한국도 자유롭지가 않고요. 이 베트남 전쟁에서는. 이 미사일궁은 이동순 시인이 베트남을 이렇게 오가면서 구석구석 둘러보고 베트남의 전쟁 역사, 식민의 역사를 쭉 시로 재현한 작품집입니다. 예. 한국과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베트남을 거울로 해서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표제작인 미사일궁부터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동 선생의 특징인데 어렵지 않은 시어로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스 사이공입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왜 그리도 쉽게 정을 주었던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고 한국에 사는 곳도 알지 못합니다. 김씨라는 성만 기억합니다. 그때 태어난 그분 아들은 이제 청년입니다. 서러운 라이따이 한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지난 수십 년. 흥건한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언제나 저를 미스 사이공이라고 불러주던 그분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나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더 멀리 있는 세상, 삶이 더 이상 가혹하지 않은 곳, 거기서도 저는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지금 비들 라이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국인의 피가 섞인 베트남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2세를 뜻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기서 베트남 여성과 관계를 하고 거기 태어난 2세를 라이따이한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베트남과 국교가 열리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거기에 또 생긴 2세들을 신 라이따이한이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태어난 그 라이따이한들은 적군의 자식이라고 해서 온갖 냉대와 홀대에 시달렸다고 하죠. 근데 그게 누구 자식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우리가 뿌려놓은 뭐 죄악의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표제작으로 해서 참 아픈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게 있잖아요. 고엽제. 예. 고엽제를 뿌리면 노란 연기처럼 이렇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예. 고엽제와 관련된 시들이 몇 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엽제를 뿌리면 이게 마치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쭉 분산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걸 물을 끼얹듯이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고 했다 그럽니다. 우리 예전에 그 소독약 뒤따라 갔던 거 생각나시죠? 예. 그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중에서 뿌리는 거겠지만. 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느린 총알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나? 누가 나를 뿌렸던가? 이때 나는 느린 총알,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고엽제입니다. 모든 원망은 그들의 몫이야. 원래 내 몸은 싸늘한 도끼로 가득 찬 것. 가슴 속 원한 없어도 내 몸에 닿는 그 모든 세포와 조직, 속속들이 파고드네. 내가 에이전트 오렌지란 이름으로 베트남 상공에서 퍼부어질 때 영문 모르는 인간들 참호 속에서 나와 환호하며 일부러 옷까지 벗고 샤워했었지. 그때 나는 그들 몸을 마음껏 비집고 들어갔어. 살과 뼈의 가장 밑바닥 구석까지 파고 들어갔어. 웅크렸어. 그리고 세월 지나 바깥이 그리워질 때 나는 진물과 반점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냈지. 온갖 기형과 증오와 비탄과 공포를 즐기며 인간의 피와 눈물을 먹고 하루하루를 느긋하게 살아가지. 나는 느린 총알, 곧장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숨 끊을 때까지 그의 몸 당당히 퍼먹어 들어가지. 네, 이렇게 느린 총알, 고엽제의 입을 빌어서 이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이건 뭐 고엽제이긴 하지만 온갖 무기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드도 사드지만은 우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첨단 무기들, 과연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첨단 무기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무기가 상징적으로 뭐 인명을 살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도 살해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정신까지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서서히 진물과 반점의 모습으로 우리를 파고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기형으로 만들고 증오와 비탄과 공포 속에 빠뜨리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고엽제의 피해자들은 뭐 우리가 익히 하는 바와 같죠. 근데 이 고엽제 피해자들은 베트남에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 고엽제의 연작이 있는데요. 6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엽제 6이라는 시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유태인 학살 독가스 개발했던 독일의 제조사 사장은 재판으로 처형되었다.
그런데 공포의 다이옥신으로 베트남의 선량한 국민과 참전 병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떠안겼던 미국의 기업은 여전히 국제 면책권 주장하며 큰소리친다. 고엽제와 관련된 어떤 소송에도 미국 법원은 빗장을 걸었다. 세월 흘러가도 풀 돋아나지 않는 민둥산, 암과 기형아와 온몸 뒤틀리는 신경마비로 기약 없이 앓고 있는 땅, 그 베트남에서 무수한 양민 살상되고 생태계는 무참히 파괴됐는데 누가 보상할 것인가? 누가 그들의 눈물 닦아줄 것인가? 네, 이렇게 고엽제가 끼친 해악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 독가스를 개발했던 독일 독가스 제조사 사장을 처형했죠. 자, 알지 못같이. 근데 베트남의 이런 고엽제를 만들어낸 기업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을 살해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해하는 그런 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개발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악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드 배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핵무장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들으면서 베트남이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더 읽어드리고 싶은 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1편이 실려있는데요. 그 중에 베트남 참전 병사의 노래 8, 전쟁 후유증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죽음의 순간순간 고비마다 생사의 문턱 넘나들며 요행히 살아 돌아온 우리.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 전쟁 후유증으로 오늘도 탄식의 세월 보내는 고통의 나날. 병든 몸이 끌고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느라 가진 재산 모두 치료비로 탕진하고 가정은 무너져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는구나. 내 주변의 전우들 이 고통 견디다 못해 가족 찌르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 버리거나 목을 달아맨 친구도 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노숙하는 눈물의 전우들 무릇 그 수 얼마인가. 왜 우리 인생은 외면과 방치 속에 녹슬어 가는가. 피땀으로 목숨 바친 대가 고작 이것인가. 라는 아주 절절한 시입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엽제 전우회가 이 우익의 선봉장이라는 것, 극우 세력의 선봉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슬픈 일이죠. 이게 국가의 범죄가 이런 식으로 다시 끝없이 반복됩니다. 자유와 정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미국의 하수인이 돼서 참전한 그 젊은이들이 안고 온 것은 죽음이거나 아니면 이런 고엽 전쟁 후유증이겠죠.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세력을 유지하는데,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또 다른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담하기 일대가 없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드 이야기하고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한국전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미국 무기의 전시장이고요. 예. 이스라엘과 아울러서 가장 충직한 미국 군산 복합체의 소비자이기도 하고, 예. 또 미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그런 아주 비굴한 모습들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또 새로운 국가관, 또 자존감, 정체성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일 안에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든든한 뒷배가 없이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하더라도 예. 우리 정말 눈 부릅뜬 시민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비로소 자존감 있는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촛불을 들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장미 대선에 맞선 청년들의 장미혁명. 4월 30일 일요일 2시 광화문 북측광장.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장미혁명을 검색해주세요. 후원에도 참여해주실 거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특기 능력평가와 문안토론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일부 코너 뉴스특기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도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선물해드립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하나증권 주진형 전 대표가 집필한 책입니다. 재벌은 조직폭력배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목받았는데요.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손혜원 의원과 하나증권 주진형 전 대표가 함께했던 SNS 방송 경제알바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벌개혁부터 직장민주화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12가지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특기 평가는 소득세 과세 구간이 총 몇 단계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6단계인데요. 정답자 그해여름님, 불법 부정선거를 막아보고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탭니다. 5월 9일 개표 감시단으로 참가합니다. 다음 정답자 수박파티님,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이완배 기자님의 자녀분 너무 귀엽네요. 저도 평생 새누리당만 찍어오신 친정엄마를 설득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퇴진 행동의 마지막 촛불 집회가 언제 열리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오늘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정답자 살구와다래님,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홍준표 후보가 완주하길 기원합니다. 그래야 이 쓰레기를 지지하는 쓰레기 무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재활용을 하든 매립을 하든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각 후보의 유세 실황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충청남도 천안 유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합정부,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어제 기자회견, 아울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TV 연설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미국이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고 했습니다. 참겠다. 근데 끝까지 참다 보니까 트럼프 들어와서 이젠 참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북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때린다면 북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때리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알려주겠느냐?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 알려주고 때린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쟁할 권한이 2개월가량 있어요. 2개월 동안 의회 승인할 수 없이 전쟁할 권한이 있어요. 2개월 동안 때리고 의회에서 돌아오라고 이제 의결을 하면 한 달 내에 철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은 대통령 단독으로 전쟁 개시할 권한이 2개월 동안 있습니다. 요즘 전쟁에서 2개월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좌파 정권이 탄생을 하면 과연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북을 치겠느냐.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북에 쪼로로 알려줄 건데. 그래서 저는 국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첫째, 국가 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인 과제를 논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의 회의록은 국민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협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등하게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하겠습니다.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여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개혁 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책임 장관은 책임 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이로써 개혁 공동정부의 실질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 저녁과 주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법定노동시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그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노동은 경제성장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TV 연설이 끝나면 1일 드라마 빛나라 은수가 시작됩니다. 많이들 시청하시죠? 드라마에는 한식 요리사 은수, 세탁소를 운영하는 은수 엄마, 윤가식품 둘째 아들 계약직 수호도 나옵니다. 그들처럼 우리들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연탄 배달도 하시고 구멍가게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피난민 가족이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자영업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을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서민의 삶이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인지 제가 잘 알고 민주당이 더 잘 압니다. 집주인이 함부로 월세를 못 올리도록 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기간을 10년까지 점차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